한 나라의 콘센트가 50년 뒤 국가 경쟁력을 갈랐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나라가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요? 32년의 투자, 그리고 매년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절감 효과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 콘센트 뒤에 숨겨진 수조 원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박힌 콘센트 구멍 2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멍의 차이로 한국은 매년 수천억 원을 아끼고 있고, 일본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적 난제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혈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220V 콘센트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단과 수십 년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10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작 전압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전기는 현대 산업의 피와 같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가전을 작동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굴립니다. 그 전기가 흐르는 통로인 전력망의 효율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새는 수도꼭지처럼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손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도 한때 전압을 올릴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싫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전력망 전체를 뜯어고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반도체, 가전, 전기차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전 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산업에서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 상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100V와 220V가 그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이 낮으면 왜 손해인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세금을 2배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전기에서 전압은 물을 밀어내는 압력과 같습니다. 수도관에서 물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는 실제로 흐르는 물의 양이고요. 같은 일을 하려면 압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물을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선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전선에서 전기가 열로 바뀌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전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100V에서 220V로 전압을 2배 이상 올리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력 손실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전류가 2배가 되면 손실은 4배가 됩니다. 반대로 전류가 절반이 되면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V를 쓰는 일본은 같은 전기를 보내는데 훨씬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는 송전 손실을 계산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기를 쓰기도 전에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국민들이 모르게 내고 있는 물리학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달 전기요금에 숨어있는 비용이지요. 한국은 어떨까요? 220V 표준을 채택한 덕분에 이런 손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송배전 손실률은 1973년 11.38%에서 2004년 4.46%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매년 절약되는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손실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손실된 전기를 보충하려면 발전소를 더 돌려야 합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도 늘어나고요. 환경 측면에서도 저전압은 불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선을 더 굵게 써야 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요. 굵은 전선은 비싸고 무겁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리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0볼트를 고집하는 한 이 세금은 영원히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물리학세에서 벗어났을까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가 채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전국의 모든 전선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총 투자비 1조 4천억 원에 연인원 757만 명이 투입되는 대역사였습니다. 당시 반발은 거셌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전력망을 왜 바꾸냐는 것이었습니다. 110볼트로도 충분히 살고 있는데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고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선에 돈을 쓰냐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편리함이 아니라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승합 사업은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무려 32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지요. 한국전력 직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정집 하나하나의 배선을 교체했습니다. 농촌 마을부터 도시 아파트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10볼트용 가전을 쓰던 집에서는 새 제품을 사야 했고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역을 나눠 전환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새 가전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감수했을까요?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강력한 전력 인프라가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220볼트는 단순히 효율이 좋은 것을 넘어 고출력 산업 장비를 돌리는 데 유리했습니다. 미래의 공장, 미래의 가전, 미래의 산업을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도 220볼트 이상의 고전압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표준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세계 전력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일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본도 전압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꾸준히 승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지요. 일본은 이미 100볼트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100년 넘게 쌓아온 전력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고요.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100볼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감전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포기할 정도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한번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과거의 투자가 아까워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바꿨으면 수조 원이면 됐을 일이 지금은 수십조 원을 들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력망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마다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일본어로 도란스라고 부르는 이 변압기는 일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가전제품을 쓰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변압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변압기 자체도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효율 손실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 가정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출력이 필요한 공장에서는 100볼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고압 설비를 갖춰야 했고 그만큼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표준 전력망에서 바로 공장을 돌릴 때 일본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일본 가전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파나소닉의 텔레비전,
샤프의 전자제품이 전 세계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의 상징이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일본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현재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세계 가전시장은 삼성과 LG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가전 사업을 대부분 정리했고, 샤프는 2016년 대만 기업인 폭스콘에 인수되었습니다. 파나소닉도 예전 같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100V 고집도 한몫했습니다. 일본 가전사들은 내수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100V에 맞춘 제품을 만들었지요. 일본 시장만 해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계 시장의 주류가 220V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대부분의 지역이 220V를 사용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세계 인구의 대다수이지요. 삼성과 LG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220V 표준에 맞춘 고출력, 고효율 제품을 만들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에서 고출력은 필수입니다. 220V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했습니다. 같은 설계로 전 세계에 팔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일본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100V용과 220V용으로 두 번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생산 라인도 이중으로 운영해야 했고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소비자들은 비슷한 품질이면 더 싼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에서 떨어진 섬입니다. 이 섬의 동물들은 본토와 격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했지요. 일본 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수 시장에 갇혀 독자 진화하다 보니 세계 시장과 동떨어진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차이가 이런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압만 알고 계시는데 진짜 일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주파수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은 50Hz, 오사카를 포함한 서일본은 60Hz입니다. 헤르츠는 전기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뜻합니다. 50Hz와 60Hz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지요. 동쪽의 전기를 서쪽으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주파수를 변환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면서 동일본 전력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반면 서일본에는 전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그냥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동서간 전력 융통 용량은 원전 1기 발전량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의 전력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65년 만에 처음으로 대도시 계획 정전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수도가 전기가 없어 암흑에 빠진 것입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이 비상 발전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개월간 3시간씩 돌아가며 정전이 계속되었지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시대까지 갑니다. 당시 일본은 전기 기술을 도입할 때 동쪽은 독일에서 서쪽은 미국에서 발전기를 들여왔습니다. 독일은 50Hz, 미국은 60Hz를 사용했고요. 그것이 100년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통일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압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통일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한국은 전국이 60Hz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전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지역에서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지요. 일본에는 이 유연성이 없습니다. 일본의 낡은 전력 인프라는 2026년 현재 더욱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전기차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기차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이 오래 걸리면 불편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습니다. 한국은 220V 표준 덕분에
가정에서도 비교적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완속 충전기로 하룻밤이면 완충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차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지요. 반면 일본의 100볼트로는 같은 충전기를 써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전압이 낮으니 같은 시간에 충전되는 전력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13%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일본은 1.6%에 불과합니다. 토요타의 본고장인 일본이 전기차에서 뒤처지는 상황이지요. 충전 인프라 접근성도 한국이 일본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지요.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WS는 약 20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4조 원, 오라클은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전력 연결 대기 시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전국 단일 주파수 덕분에 데이터 센터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전기인데 일본은 기본기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한국은 고작 콘센트 하나를 바꾸기 위해 32년을 투자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은 불편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수조 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년 절감되는 전력 손실 비용 1,700억 원. 여기에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간접 이익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보급되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 모두 튼튼한 전력망 덕분이지요. 반면 일본은 당장의 불편함이 싫어 개혁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도 바꾸기 어려운 시스템 속에 갇혔습니다. 전압도 문제, 주파수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하기 전에 기초 인프라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물론 일본이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많습니다. 로봇, 정밀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라는 기본 토대에서의 약점은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을 두려워한 대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본의 고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지요. 반대로 한국의 성공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힘들더라도 미래를 선택한 결단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눈앞의 편리함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배들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여러분의 방에 있는 220V 콘센트.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50년 뒤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콘센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진짜 이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한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이런 인프라 격차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0년 전의 선택이 오늘의 경제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